스타트업,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기업. 문제 해결, 성장, 효율. 여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위한 이들의 움직임은 세상에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사람이 됐든 뭔가 세상에 없는 또 세상에 있던 거라 하더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새로운 일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스타트업인이라고 하면 결국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완벽한 실행력을 가지고 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층, 2층 막 양옆에 공사를 막 하고 있어서 촬영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저희 그 웨일스 브라이트 AI의 그 캡틴 맡고 있는 그 이수민입니다. 저희는 참고로 그 대표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캡틴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은 이제 시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하위에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미션을 빨리 문제 해결을 해서 돈으로 연결하는 어떤 가치적인 베이스를 증명해내는 게 스타트업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말고도 스타트업의 본질을 찾는 어떤 그 과정들이 다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보는 어떤 본질의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해결을 하고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가치적인 밸류를 끌어내고 성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짜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이란 용어를 좋아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스타트업이다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냥 창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멋지거나 있어 보이는 환상들이 좀 있는데 실상은 진짜 힘든 게 많아서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창업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미 어떤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성장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겪어야 하는 것이 스타트업과 그 스타트업의 구성원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실현하고 싶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자가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세상에 구현을 되려면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검증이 필요하는데 큰 기업보다 스타트업은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른 속도로 시장에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더 충분히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감하고 많은 그 스트레스 또는 외부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인이라고 하면 일단 용감하고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떤 걸 시작한다고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기술을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 대신 의무와 책임감이 따라줘야 돼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리드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 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보통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책임을 지거나
뭔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두려운 문화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은 어쨌든 창업이란 의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든 대표든 팀원분들이든 저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 이 본질적으로 끌려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미래 가치에 좀 더 중요성을 두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팔방미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든 위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렇지 않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까 스타트업 대표만 세상에 그 자기가 생각한 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인 모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주차되니까 직장 생활을 제가 13년 했는데 일단 윗사람 맞추는 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엄습했고 그 두 가지 접점에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앞으로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회사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좀 D9하고 리셋하고 싶어서 좀 제 나름대로 회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계기가 있고요. 회사라는 게 예전처럼 뭐 20년, 30년 다닐 수가 없는 좀 환경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들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 만드는 게 그러면 좀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운이 좋게도 이제 디자인하고 개발 사이에 접점에 있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때 디자인이 뭔가 정성적으로만 다뤄지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기도 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측정해보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이란 걸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실행으로 옮기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살 무렵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 당시에 뭐 에버노트 같은 생산성 툴, 뭐 협업 툴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지, 일을 하지 이런 거에 좀 특이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컨설팅 펌에서 컨설턴트로서 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생각보다도 많은 기업들이 문서로서 협업을 하는 것 그리고 지식들을 사내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효율이 정말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본 거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자신이 이런 유전적으로 위험한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분들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했던 2018년이 이제 아마존이 프라임에어라는 브랜드로 드론 배송을 막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던 때였어요. 가장 정확한 위치에 착륙할 수 있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는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특허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이 분야의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드론 배송은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정밀 착륙 기술을 배송 말고 드론을 무인 운영하려면 스테이션이라는 작은 공간에 드론이 정확하게 착륙해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코파운딩 멤버로 해갖고 총 3명으로 스타트하게 됐고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 뭐 자본금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없었고 노트북 들고 오피스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와이파이 나오고 막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 거기서 가장 싼 거 저렴한 거 먹으면서 스타트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팀들이 조금씩 쌓여서 회사가 이제 3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좀 성과들을 많이 냈고 매출도 냈고 투자도 저희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서 저희 팀들하고 투자 펀딩도 받고
굉장히 고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트북 살 돈도 없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디자이너 공동 창업자분은 막 종이에 이 디자인을 하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뭐 개인 노트북을 어쩔 수 없이 가져오고, 지금 막 보이시는 이런 듀얼 모니터는 생각도 못했어요. 공유 오피스 한 달치를 겨우 얻어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간마저 얻을 수가 없었기에 몰래 숨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카페 전전하면서 그렇게 창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아직 크진 않지만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 중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국산 제품으로 빅데이터를 한다는 건 일단 감점을 먹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굴지의 해외 기업들이 이미 다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이 안 된다는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 있는 몇 가지 장점을 갖고 그럼에도 실행을 해본 거죠. (2011년) 당시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객 클레임과 블랙 컨슈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손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포장 박스를 밀봉하기 전에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이 사진을 찍는 등 나름의 해결법을 시도하곤 했지만 작업 과정이 일단 번거롭고요. 블랙 컨슈머에 대한 경고의 의미 정도일 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 관련 부서 간의 원인 파악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고객과의 오해가 커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기계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처럼 이 조종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기계치인데, 저와 같은 일반인이나 기계치도 사실은 드론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운영을 하면 누구나 다 드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분야로 이제 저희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연령대를 보면 10대서부터 70대까지 텍스트의 피로도가 많습니다. 그 텍스트의 피로도가 많다라는 거는 책이라던가 뭐 60장짜리, 300장짜리 이런 그 텍스트들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정보 제공들을 다 텍스트 기록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10대서부터 70대가 그런 텍스트의 피로도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 텍스트 로우 데이터들, 문서, 리포트들을 가지고 저희 ML과 NLP, 저희 머신러닝과 이제 자연어 처리, 어떤 알고리즘 기반으로 어떤 텍스트의 피로도에 대한 많은 글들을 바로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알고리즘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고객들이 어떤 정보 제공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히스토리들 어떤 그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글이 아니라 블로그 이런 글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조금 유튜버처럼 아니면 유튜브처럼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 잠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이어리라던가 또 블로그라던가 이런 기사들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그 영상 컨텐츠로 바로바로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자동 변환 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어떤 파일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 그것들을 또 인간이 일일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내가 정작 이런 주제에 보고서 하나를 쓰려고 해도 사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디지털 정보의 홍수의 시대인 만큼 이런 정보들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위 AI,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문서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그때 많은 의료진들의 피드백이 유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인 우리는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저희가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도를 알려면 유전자 빅데이터가 대규모로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전자 빅데이터를 정확도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국가기관 쪽에 이제 유전자 빅데이터를 알아봤고 질병관리청에 마침 그 만성질환에 특화된 코호트가 있어요. 그 코호트로부터 개발된 정확도 높은 알고리즘을 기술 이전 받아서 그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여러 제약을 극복하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생각이고요. 죽을 맛을 느껴보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도 아니요, 실패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지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요. 또 스타트업에 시작한 사람들의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들도 그 뜻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도 아니요 하니 아마 엄청난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한다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속에 있지만 지옥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머물지 않고 천국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글에서 독자에 생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기술력으로 이런 정글을 헤쳐나가고 성과를 이루는 것은 오로지 스타트업에 달려 있고요. 스타트업계에 계신 분들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또 정부와 민간에서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그런 지원,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해도 정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 오히려 이 글로벌 사스를 시작한 게 저희로서는 되게 축복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혜택을 받아서 저희가 초기에 어려운 단계를 잘 헤쳐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은 만큼 앞으로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실을 또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나아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행에 이끌려서 해본다? 생각보다 정부에서 스타트업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는 거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스타트업을 할 때 실패해도 플랜 B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전념한다는 개념보단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진짜 모든 걸 걸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전하는 의미의 사람들,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과 아이디어로 반드시 돌진할 수밖에 없는 크레이지한 그룹들이 뭉쳐 있지만 그 도전이 때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룹을 늘 응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도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이프라는 솔루션을 개발한 내적 동기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 IT 강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아직을 하기에는 우리가 널리 전 세계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적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각색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양한 국가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그런 동기로 또 같이 모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식 관리 또 문서 협업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긴 했습니다.
패킹을 처음 연구할 때는 전 세계 어디에도 리얼 패킹 같은 서비스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각국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방법론과 비슷한 사례는 있지만 저희랑 아직은 똑같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커머스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솔루션들이 이커머스를 더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UX 빅데이터라는 타이틀로 이제 서비스를 내놨을 때 국내에서는 너무 생소하거나 이제 관련 방법, 그러니까 분석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느렸던 반면에 국내에서 반응이 있기도 전에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영역이었고 그다음에 컨택이 저희한테 왔었거든요. 이제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진행이 될 만큼 이미 아시아권에서도 시장이 좀 크게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희가 이제 드론을 하는데 드론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정부에서는 굉장히 육성하려고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환경이 규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시도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나 대기업과 협업할 방법을 찾고자 해외 전시회나 적극적인 국내외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은 파트너를 마련을 했고 해외 진출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유전자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외의 상황이 규제나 인식 면에서 국내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모든 대부분의 유전체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는 창업하면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벤치마킹했고 글로벌 그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법인도 만들고 미국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규제 차이를 보면은 한국은 11가지 항목만 대부분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 11가지 항목이 무슨 카페인 민감도, 비타민C, 피부 굉장히 재미없어요. 사람들에게 약간 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소비를 이끌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23andMe라는 미국의 유전자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질환이라든지 유방암, 생김새, 조상 분석, 친인척 분석 모든 다양한 항목을 약 200불로 아주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침을 한 번 뱉어 그 회사로 보내면은 나의 모든 정보를 로그인 한 번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기업은 11가지 항목만 건강 관련 항목,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항목을 서비스하고 만약에 유방암 검사를 한다 그러면 3차 종합병원까지 가야 되고요. 또 무슨 질환을 받으려면은 또 어떤 병원에 가야 되고 이 정보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전체 기업들이 하도 여러 목소리를 내니까 국가에서 70가지 이상의 항목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질병 항목은 열리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70가지 이상 항목이 열리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항목들을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전자 서비스 물어보면은 대부분 범죄자 잡는 거랑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엄마 아빠 확인하는 친자 확인 대부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유전자 정보는 친자 확인을 하거나 범인을 잡는 데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원래 스타트업 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 이제 서부의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었고 베트남이라던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태핑을 했어요. 그 저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팔릴지 이 서비스가 맞을지 고객한테 돈을 쓸 의향이 있을지 그걸 서베이 리서치를 이제 해외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했고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었고 운영을 했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게 이제 코비드가 조금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로 다시 이제 나가서
어떤 B2B 엔터프라이즈라던가 좀 챌린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로스 마케팅 팀하고 글로벌 팀이 최근에 이제 팀 빌딩이 돼서 해외 이제 미국 동부 서부 B2B 엔터프라이즈 뭐 해외 투자 기관 뭐 소위 얘기하는 큰 컨퍼런스 콜들 나가서 뭐 CES에도 혁신상 받고 뭐 MWC 뭐 최근에 이제 큰 슬라이드샷 뭐 테크크런치 이런 데 가서 좋은 어떤 좀 성과들 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회사 모태는 챌린지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미국 서부서부터 스타트가 됐었고. 두려움이 사실 없다면은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또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면은 뭐 그게 해외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ROI를 따진다면 스타트업은 항상 네거티브거든요. 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즉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지금은 아직까지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 축하해주는 분위기죠. 응원도 많이 받고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많이 뜨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한국은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고 이 테스트베드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해외로 진출해야지 된다라는 이제 사명감이나 그러니까 명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해외 진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주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평상시 올리면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봤는데 이렇게 해외 진출이나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60개에서 70개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조금 안 된다거나 힘들다고 보통 했었고요. 많이들 만류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진출이 저희가 가시화됐었을 때조차도 진짜 설마 뭐 이런 반응이 사실은 대부분이었고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서 개발을 전혀 못하는데 대표인 너가 코딩 한 줄도 못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사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하시거나 걱정을 해주신 투자자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팀에 대해서 믿음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에 믿음을 보여주신 투자자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이 아직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그런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만든 선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창업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보다 또 잘하고 계신 선배 스타트업들 등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은 또 사스에 대해서 관심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계셔서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별 진배 없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관계였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고 고객과 끊임없는 접점을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것들이 매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직원들의 합심된 의기투합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에 직원들이 합심 단련해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브랜드의 힘, 그리고 기술력, 거기에 더해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 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이름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 역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상 같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오프라인 거점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거점 마련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이 사스와 이 클라우드를 만드는 이 회사와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 관계와도 같아요. 글로벌 동반 진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마케팅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덕분에 동남아 지역에도 저희 현재는 굉장히 많은 15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큰 마일스톤을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더 넓은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스타트업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사실상 한국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뭔가 코리아에 대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선배 기업들이 닦아놓은 길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꿈나무? 아직은? 이제 새롭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템이 없으면 투자 환경에서도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참고할 만큼 이제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많이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BTS가 저희 제품의 좀 인식을 서양 사람들한테 바꿔놓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태국으로도 가봤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이제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것을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 K-사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 한국에서 만든 사스인 걸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는 한국 스타트업임을 자랑스럽게 되게 내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눈여겨보시고 그러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지금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임에도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서 글로벌 유저들을 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증명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이 힘든데 글로벌에서 안 힘들까요?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물음을 던지기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존재 아닐까요? 엄청나게 많은 경쟁들이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정말 미미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면 아마 밝게 빛나는 샤이닝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게 글로벌에서의 한국 스타트업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3개나 됩니다. 근데 그중에 세계적인 글로벌 유니콘을 찾아보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국경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밖에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도전들을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 차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넘나드는 모든 융합적인 도전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되려고 하고 있고 위대한 회사 되려고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관계 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떤 주요한 성과가 매출로도 있을 거고 좋은 어떤 그 펀딩도 있을 거고 M&A도 있을 거고 IPO도 갈 수 있는 건데 아직 저희는 더 욕심을 내가면서 가고 싶은 게 많아요. 국내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의뢰이 구글과 같은 해외 굴지 기업들에게 전부 다 모이고 담아지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에 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 데이터를 대한민국 서비스에 담는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글로벌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쉽게 다루는데 저희가 1조에서 디자인이 지금은 일반 상식이 됐거든요. 데이터 역시도 일반 상식이 되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이끌어보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캔버스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타입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은 정말 너무 원대해서 망상처럼 보이겠지만 인류가 더욱 똑똑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이고 일이라는 게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지식을 활용하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또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타입드의 이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저희 유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아주 재미있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역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 외에도 저희가 구축해야 될 여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모으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재밌고 유용한 서비스들을 이분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서비스 정말 나한테 유용하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정확하게 너가 언제쯤에 질병에 걸릴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주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물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리얼패킹은 세상의 모든 물류에 실제 이동하는 물품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음악이나 게임은 사실 한국에 많은 스타 브랜드와 기업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예를 보면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아직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거든요. 중국도 최근에는 글로벌한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한국이 삼성, LG 외에 IT 분야에서 스타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드론이나 무인 이동체 분야 하면 아르고스다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도록 브랜드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비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문가나 비용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기술이 글로벌 기업의 모든 설비를 관리하게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직은 선례가 많이 없는 글로벌 사스를 만드는 여정에서 저희가 먼저 앞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중에서 이제 잘 된 것이 있으면 또 많은 국내 스타트업 또 사스를 만드는 분들이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스타트업 씬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웨비나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함에 있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최대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큰 사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앱수모라는 채널에서 저희가 거의 2주 만에 매출 1억 원을 돌파를 하는 등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어요. 이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면서 좋은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창업 자체가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익이 나지 않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업을 한 것부터가 저는 지금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전했던 것들 많은 것들은 실패하고 많은 것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희 좋은 동료분들이랑 하루하루 너무 재밌게 유의미하게 보냈다는 것에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창업 생각보다 굉장히 긴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놓이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헤쳐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갈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좋은 팀을 꼭 만들고 창업을 시작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그 일을 완수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시작한 일을, 스타트한 일을 클로징할 수 없게 되겠죠. 클로징을 할 수 없는 스타트는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없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클로징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창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 순간 실력을 연마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드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레이스에서 승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기존에 이제 방대한 이제 로우 데이터들,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 대상의 고객들의 발자취, 이제 이걸 UX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UX를 빅데이터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 같은 걸 측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개선점을 사용자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가 더 디지털 정보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문서 기반 협업을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빅데이터로 질병을 예측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모에게 받은 DNA는 아이 때부터 죽어서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생 바뀌지 않는 고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언제 예측하든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하던 노인이 돼서 하던 같은 예측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미리 내가 어느 질병에 언제쯤 걸리게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얼패킹은 물류 과정의 시작점에서 이동할 물품의 종류, 상태,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물품의 포장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비행하고 영상 촬영하고 충전하는 무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종 능력이 없어도 드론이나 이동체를 잘 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중 이동체인 드론 외에도 육상 이동체 등 다른 이동 로봇들 분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공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결국 구름 뒤에 가려진 햇빛이 드러나듯 아무리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인들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희 그 웨일스 브라이트 AI의 그 캡틴 맡고 있는 그 이수민입니다. 네, 저는 뷰저블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포그리트 대표 박태준입니다. 네, 저희는 강력한 지식 활용을 가능케 하는 협업 툴 타입들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의 대표 김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크로진 대표 신영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베트의 대표로 있는 김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무인 이동체 기업 아르고스타인 정승호입니다. 저는 퓨처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휘입니다.